낯설어지라. 낯설어지. 면역계 상당 부분의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분자들은 면역세포와 공격과 추가적인 감시, 후퇴, 붕괴, 잠복, 새로 조직의 성장을 추구하는 신호를 주고받는다. 두 번째 유형 또는 설명했지만 여기서 자세히 하겠다. 두 번째 유형은 세포의 표면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세포에 있는 분자나 단백질과 연결되어 결합하는 분자, 나 단백질을 포함한다. 이들은 항체와 유사하다. 이들은 유체가 아니라 세포에 달라붙어서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매우 구체적인 장소에 있는 다른 세포에 연결이 된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비슷해야 맞춰지는 퍼즐의 한 쌍이다. 이 개념은 중요하다. 제이슨은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려면 과학을 더 깊이 공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퍼즐 한쪽을 리건드라고 부른다. 퍼즐 한쪽을 리건드라고 한다. 다른 한쪽은 수용체라고 하고, 하나의 리건드는 하나의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면역세포의 표면의 분지를 찾으려면 면역학자의 고고학적인 시도가 많았다. 그들의 짝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쌍을 찾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짝을 찾으려면 먼저 각자의 분자가 세포 표면에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마치 한 친구를 알게 되는 것과 같지요. 1980년대 후반 두 가지 주요한 면역계 세포인 B세포와 수지장 세포의 표면에 발현되는 두 리건드를 식별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리건드가 T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정한 세포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다양한 면역세포가 우리의 생명 축제를 선언하면서 서로 마주칠 것이다. B세포의 표면에 적절한 리건드가 있고 T세포의 표면에 적절한 수용체가 있다면 두 분자는 서로 결합할 것이다. 이로써 반응이 시작된다. 그래서 좋아. 근데 어쨌다는 거지? 어떤 반응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암을 치료하고 시도할 것이다. 잠시만 기다려주기를 바란다. T세포는 침입자를 공격하고 공격을 조직화할 수 있다. 연구진은 면역계의 다른 부분 B세포와 수정세포에서 온 분자와 연결된 T세포 표면에 있는 분자를 발견했다. 바꿔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서로 맞춰지기는 하지만은 퍼즐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그 퍼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퍼즐의 조각이었다. 과학자들은 CTLA4라는 T세포의 표면에서 또 하나는 CD28이었다. 한 가지 전혀 사소하지 않은 사실 한 가지는 4와 28은 둘 다 B1과 B7-2와 결합한다 등등. 좋다. 이게 무슨 의미지? 1989년 훗날 면역학계 올스타가 되는 앨리슨과 블루스톤이 공동으로 포 연구를 하고 있었다. 제임스 앨리슨은 당시 버클리에 있었다. 제임스 블루스톤은 시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를 가게 된다. 세 번째 연구원도 있었다. 블루스톤과 앨리슨이 특별한 암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암에 치중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다. 버클리에서 앨리슨이 실험실에서 한 박사과정 지혜계에서 떼어낸 종양을 시험관에 넣은 다음에 외부의 유전자를 종양에 주입하는 실험을 했다. 그렇다. 올바른 방향으로 거대한 한 발을 내딛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성배는 아니었다. 외부의 유전자의 주입으로 여러 조건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종양처럼 과정이 너무 인위적이었다. 게다가 모든 과정이 시험관 안에서 일어났다. 아직 인간의 면역계를 조작하도록 허락해 줄 만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한 해결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이 부분이 크로멜과 앨리슨의 협업을 시작한 시점이다. 앨리슨은 다음에 소개할 이야기의 결과로 2018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앨리슨과 크로멜은 결합했던 두 가지 분자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했고, 내 생각에 이 포가 무엇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환점이었다. 28을 자극하면은 T세포가 증가하고 면역 반응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포가 혼합되면
반응 수준이 내려갔다 뭐 등등. 그러면 T세포가 생성되는 양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8가 포를 다양한 수준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하는 화학 공정을 고안했다. 그때가 1994년이었다. 우리는 T세포의 양을 마치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듯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크루멜이 말했다. 다르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다. 우리는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와 냉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를 발견한 거죠. 우리는 즉시 질판 앞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온갖 유형의 조합으로 차례차례 여러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9개월 동안에 우리는 볼륨 조절부터 내가 손댈 수 있는 모든 동물 모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T세포를 빨리 성장시켰고 결과로 T세포의 성장이 더 느려졌습니다. 그때 짐이 종양 모델을 들고 나타났지요. 앨리스는 지금까지 다른 과학자들보다도 이 연구에 빠져들었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곰곰이 떠올렸다. 이러한 문제의 상호작용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는 내게 1994년 어느 날 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버절 조각이 마침내 합쳐졌다고 농담을 했다. 그는 암이 어떻게 면역기에 장난을 쳐서 병이 우리의 방어망을 빠져나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러한 속임수를 뒤집을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래서는 데이나 리치라는 박사후 과정 연구실을 실험실로 초대했다. 리치는 종양이 있는지를 가지고 왔다. 종양은 이제 시험관에서 나와 실제 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지에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를 몇 개 주입했다. 연구자는 암을 성장시켰다. 그런 다음에 쥐에게 분자를 주입했다. 그 분자는 암세포가 연결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목표였다. 앨리스는 면역기를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보다도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면역기가 단지 강력한 살상기계일 뿐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신에 그는 면역기의 살상 능력은 특별한 억제력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면역기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공격을 정지하고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끼익 소리를 내는 제동 장치는 T세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면역기는 신호를 받고 자살합니다. 그게 효과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당뇨병, 다발경화증, 루푸스에 걸렸을 겁니다. 그는 말했다. 단연코 이러한 부정적인 선택은 T세포를 없애기 위한 관용입니다. 성장한 T세포의 90%가 죽음을 당합니다. 상처의 치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면 이를테면 지팡이를 밟거나 깡통 날에 베었다면 긴급한 생존 절차가 시작된다. 혈소판이 현장에 몰려서 혈액을 응고시키기 시작한다. 출혈을 멈춘다. 이렇게 세포들 틈 사이로 들어서 분열하기 시작한다. 면역세포인 호중구와 대식세포가 포함되어 있다. 상처치유종은 원어는 상처치유를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과 비슷하게 설명한다. 혈액 응고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 박테리아, 곰팡이, 또 바이러스 등 모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호중구는 프로테아제를 생산한다. 주의 깊은 독자는 프로테아제를 효소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 효소는 스리탄과 비슷하다. 프로테아제는 특정 박테리아에 구멍을 낸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박테리아는 물론 호중구와 대식세포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원어가 말했다. 깔끔한 설명이다. 호중구 외에 두 번째 잔인한 킬러가 있다. 이들 역시 기억하기 어려운 활성산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추적하다는 것. 활성산소에도 과산화수소도 포함된다. 대식세포와 호중구는 모두 부상당한 지역에서 죽일 수 있는 화학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 호중구를 비롯한 킬러들은 단순한 박테리아나 기타 전염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조직의 일부까지 죽인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부상이라 해도 부상을 당하고 나면 통증과 염증이 부상당한 이후에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면역기는 산업용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집안 청소를 해왔던 것이다. 그 지역이 초토화되면서 타자는 깨끗이 사라졌다. 그런 다음에 대더전에서 대식세포가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상처의 치유.
수십 년 전 병아리를 이용한 실험이 실시됐다. 버클리 대학에서 실시된 그 실험에서 암을 전달하는 것을 알려진 바이러스를 병아리에게 주입했다. 병아리 피부 아래 근육에 바이러스가 주입이 됐다. 어느 경우에나 주사는 작은 상처를 남겼다.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에 보통 주사를 놓은 자리에 종양이 나타났다. 병아리들은 한 달 이내에 죽었다. 연구원들은 상처 자체가 종양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이라고 판단하여 이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시험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오른쪽 날개를 감염시키고 왼쪽 날개는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른쪽 날개에 상처를 냈다. 놀랍게도 주사를 놓은 곳과 반대편 날개에 상처를 낸 곳에 종양이 생성이 됐다. 상처를 냈지만 주사를 놓지 않은 날개에 생긴 종양은 나타나는데 20%더 오래 걸렸다. 부상에 관한 무언가가 종양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1990년대 워너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를 비롯한 사람들이 발견했던 것이 어째서 흡연이나 석탄, 채굴, 일광욕 등이 암을 유발하는지 설명해 주기 시작한다. 각각의 활동이 조직을 상처내고 DNA에 피해를 준다. 조직이 파괴되면 면역계가 시동해서 피해 장소를 청소하고 새로운 조직의 성장을 자극한다. 문제는 DNA가 손상을 입으면 성장하는 새로운 세포는 악성세포일 수 있다. 그 중에 일부는 자기 자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암처럼 행동할 만큼 다르다. 이들 세포는 신체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지 않고 그들의 영역에 머무르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면역계가 보호하고 심지어 키워주는 암세포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는 또한 만성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것을 설명한다. 부상이 발생하면 세포는 분열한다. 당연하다. 새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포가 분열하면 늘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생긴다. 각각의 세포 분열에서 실수, 즉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DNA의 일부가 잘못 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돌연변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포가 죽거나 빠르게 파괴되기 때문이다. 돌연변이는 너무 특이해서 세포는 살아남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유전물질이 없고 대식세포가 잔여물을 먹어 치우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끝난다. 다른 때의 면역계는 이 돌연변이가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큼 충분히 이질적이라고 여긴다. 폭격을 받아 폭파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먹힌다.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때로 돌연변이는 극도로 예민하다. 세포는 생존하기에 충분한 유전 형질이 있으며 충분히 자기 자신과 비슷해서 면역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면역계가 유전 형질을 시험해 보지만 이질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둔다. 이것은 그러한 세포가 반드시 암세포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일한 돌연세포를 가진 세포는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원어는 내게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전이하려면 적어도 5번에서 10번의 서로 다른 유전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뿐 아니라 완벽하게 나쁜 암세포가 되려면 여러 영역에서 특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유전적인 발생이 일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생존해서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큰 한 돌연변이 세포는 우연히 면역세포에게 너를 공격하지 마 혹은 나를 보호하고 보살펴줘 라는 지시를 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암세포들은 면역세포를 변화시킬 인자들을 분비합니다. 워너가 내게 말했다.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는 더 이상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보다는 암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때가 암세포가 면역기를 이용하는 순간입니다. 암세포는 조용히 보호받으며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고 섬유들망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을 거듭한다. 종양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면서 순항합니다. CTLA4는 선구적 연구원 앨리스는 말했다. 하지만 그때 어느 지점에서 종양은 특정한 크기만큼 성장하여 충분한 산소와 식량을 구하지 못합니다. 앨리슨이 설명했다. 그들은 저에 있는 환경에 비해서 너무 커버린 것이다. 종양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식세포들이 나타나 식균 현상이 발생하고 종양의 유해는 깨끗이 지워진다. 그때 면역계는 성질을 치유할 때처럼 더 많은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CTLA4는 전투병들에게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린다. 이것은 면역계에 의해서 지속되는 악순환이다. 완전 중지 면역계는 암을 먹이고 키워주기 시작한다. 우리의 우아한 방어는 내게 등을 돌렸다. 결국 암에 걸릴 확률은 대부분 특정 유형의 부상을 얼마나 자주 당했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은 단순한 산소 문제이다. 부상이 많을수록 세포 분열이 많아지니
당연히 위험한 돌연변이가 발생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킬러가 등장한다. 담배를 피우면 폐의 연약한 분홍빛 조직 내부에 아주 작은 상처가 생긴다. 폐에다가 수천 가지 화학물질을 쏟아부으면 그들 중에 다수는 DNA에 손상을 줄 뿐 아니라 DNA의 회복도 방해한다. 한편 면역계의 경찰과 소방대가 나타나서 상처 치유 과정이 시작이 된다. 새 세포가 생성이 된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담배를 피우고 또 피우고 해가 지나가고 또 지나간다. 새 세포 중의 일부는 실수이며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인식이 된다. 그리고 일부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적절하게 조합되어 자기 자신과 매우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그 면역계가 종양을 촉진하고 방어해 준다. 주요한 측면에서 보면 암은 단지 숫자 게임이다.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돌연변이와 염증이 많아지고 암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흡연 같은 것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다. 한 모금 피울 때마다 위험은 커진다. 독소, 화학물 이런 것들 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암이 언젠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내 몸을 장악할 것이라는 사실은 면역계가 만드는 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세포 분열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돌연변이와 암은 세포 분열의 부산물이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한 가지 이유이다.